만약 미국이 70년 넘게 함께 싸워온 혈맹국을 적국으로 선포하고 군사공격까지 검토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단지 추운 얼음덩어리인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백악관은 단호했습니다. 1조 원을 줄 테니 땅을 팔아라. 거부하는 덴마크에게는 관세 폭탄과 군사적 위협이 쏟아졌죠. 힘으로 누르면 결국 굴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이 극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덴마크 총리는 미국의 1조 원을 단칼에 거절하고는 한국의 7천억 원 앞에선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대체 한국은 그 차가운 북극의 마음을 어떻게 녹인 걸까요? 이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린란드가 어떤 곳인지 간단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린란드가 정확히 어디 붙어 있는지, 누구 땅인지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린란드는 북극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한반도의 거의 10배쯤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죠. 대부분이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어서 사람은 해안가에만 조금 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5만 6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땅이 누구 소유냐? 여기가 중요합니다. 국제법상으로는 덴마크 왕국의 자치령입니다. 덴마크라는 나라 아시죠? 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복지가 잘 되어 있고 행복지수가 높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덴마크가 200년 넘게 그린란드를 지배해왔어요. 물론 그린란드는 자치 정부가 있어서 내부 일은 스스로 처리합니다. 교육이나 의료 같은 거요. 하지만 외교나 국방 같은 큰 일은 여전히 덴마크가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독립국가가 아니라 덴마크에 속한 땅입니다. 자, 그럼 왜 미국이 갑자기 이 얼음 덩어리를 사겠다고 나선 걸까요? 그냥 추운 땅인데 말이죠. 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땅 밑에 엄청난 보물이 묻혀 있습니다. 희토류라고 들어보셨나요? 휴대폰, 전기차 배터리, 첨단 무기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광물입니다. 지금은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데 그린란드에도 어마어마한 양이 묻혀 있다는 게 최근 조사에서 밝혀졌어요. 유럽연합이 지정한 핵심 광물 34종 중에서 무려 25종이 그린란드에 있다고 합니다. 둘째,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배가 다닐 수 있는 바닷길이 생기고 있거든요. 부산에서 유럽으로 가는 배가 지금은 한 달 넘게 걸리는데 북극 항로를 쓰면 2주 만에 갈 수 있습니다. 물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 항로의 관문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셋째, 군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위치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린란드는 그걸 막을 수 있는 최전방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미군이 그린란드 북쪽 툴레라는 곳에 이미 공군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이 설치된 아주 중요한 기지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꼭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자고 제안한 거죠. 최대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 가까운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땅은 팔 물건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거절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제 배경 설명은 끝났고요. 제가 그날 밤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직후부터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북극의 모든 변화를 두 눈으로 지켜본 셈입니다. 러시아가 무르만스크에 새로운 군사기지를 세우고 핵잠수함 기지를 재건하던 때도 제가 현장에 있었고요. 중국이 첫 번째 쇄빙선을 만들어서 북극 항로를 탐색하기 시작했을 때도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추적하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북극에 관한 한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다고 자부했어요. 강대국들이 북극에서 경쟁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자원도 엄청나게 많고 새로운 항로도 열리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정말 달랐습니다. 제 30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새벽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침실 옆 탁자 위에 놓인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밤중 전화는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거든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부하 직원인 제니퍼였어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전화드려서요. 그런데 긴급 상황입니다. 덴마크 국방정보국이 방금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무슨 보고서인데 새벽에 전화를 한 거야? 우리 미국을 적국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지금 뭐라고 한 거죠? 덴마크가? 우리 동맹국 덴마크가 말이야? 네, 맞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 옆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잠재적 안보 위협국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덴마크요? 70년 넘게 함께 싸워온 나토 동맹국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우리 편이었던 그 나라가 우리를 적으로 본다고요? 컴퓨터를 켜고 덴마크 국방정보국 홈페이지에 접속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2025 첩보 전망 보고서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열었어요. 페이지를 하나씩 넘기는데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17페이지를 넘겼을 때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적혀 있더군요. 미합 중국. 잠재적 안보 위협. 러시아 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 바로 다음에 우리나라 이름이 올라가 있었어요. 30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동맹국이 동맹국을 위협 리스트에 올린 적은 나토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게 동맹의 기본 아닙니까? 서로 믿고 함께 싸우는 거 말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국은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적 야욕을 공공연히 드러냈으며 동맹국에 대해서도 경제 제재와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덴마크 왕국의 영토 보전과 주권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판단된다. 군사력 사용이라고요? 우리가 덴마크를 상대로 군사력을요? 저는 즉시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님이셨죠. 전화벨이 한참 울린 후에 비로소 받으시더군요. 당연히 주무시고 계셨을 테니까요. 이거 진짜입니까? 차관보님, 덴마크가 우리를 적국으로 지정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차관보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톰슨, 자네는 지난주 백악관 회의록을 못 봤나 보군. 보안 등급 때문에 자네한테는 공유가 안 됐을 거야. 무슨 회의록 말씀이신가요? 일주일 전에 대통령님께서 그린란드 매입권을 공식적으로 논의하셨네. 언론 브리핑도 하셨고 그때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지. 만약 덴마크가 계속 거부하면 군사적 수단도 고려하실 수 있느냐고 말이야. 설마 대통령님이 그런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건 아니겠죠?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데요? 노 코멘트라고 하셨어. 이 세 글자가 얼마나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외교 세계에서 노 코멘트는 단순히 대답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부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미죠. 만약 정말로 그럴 생각이 없다면 즉시 부정했을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님께서 동맹국한테 군사력을 쓸 수도 있다고 암시하신 겁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네. 하지만 명확하게 부정도 하지 않으신 거지. 외교적으로 여지를 남겨두신 거야. 저는 그 순간 덴마크가 왜 그런 보고서를 발표했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을 넘은 겁니다. 동맹국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설령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 해도 말을 해버린 순간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해가 뜨고 나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무부 5층에 있는 큰 회의실이었어요. 북극 정책팀 전원이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저는 그 파일을 처음 봤습니다. 표지에는 그린란드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국무장관님이 회의실 문을 닫으시고는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석 달 동안 그린란드 매입 작전을 비밀리에 준비해 왔습니다. 석 달이요? 우리 북극 정책팀조차 모르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북극 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우리인데 우리한테도 알리지 않고 진행한 프로젝트라니요. 목표 금액은 최대 7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대통령님께서는 이 작전이 국가 안보를 위한 절대 필수 사항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죠. 1조 원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항공모함도 만들 수 있고 수십 개의 학교도 지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만약 덴마크가 절대 팔지 않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총리가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장관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파일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내셨습니다. 플랜 B가 있습니다. 경제 제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럽연합 전체를 대상으로 관세 폭탄을 투하할 겁니다. 다음 달 2월 1일부터 모든 유럽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요. 만약 그래도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6월 1일부터는 25%로 올립니다. 25%요? 그럼 유럽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텐데요. 독일 자동차 산업이나 프랑스 명품 산업 같은 거 말입니다. 그게 바로 목적입니다. 경제적 압박을 통해 덴마크가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유럽 내부에서도 덴마크한테 압력이 들어갈 겁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기업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테니까 그 나라들이 덴마크한테 타협하라고 요구할 거예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동산 거래 제한이 아니라는 걸. 이건 치밀하게 계획된 경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실제 전쟁 못지않게 클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 책상으로 돌아왔을 때 컴퓨터에 새로운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덴마크 대사관에서 보낸 공식 서한이었어요. 제목은 정중했지만 내용은 전혀 정중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공식 항의합니다. 덴마크 왕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린란드를 매각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경제적 압박이나 군사적 위협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린란드는 5만 6천 명의 주민이 살아가는 땅이며 그들의 자결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덴마크 정부는 자국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조치. 이 애매한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며칠 후에 똑똑히 보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 컴퓨터에 국방부 정보국에서 보낸 위성 사진 파일이 도착했어요.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커피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린란드 수도 누크의 항구였습니다. 파란 바다 위에 회색 군함 한 척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덴마크 해군 소속 압살론급 호위함이었습니다. 배 이름은 앱센호. 처음에 저는 이게 그냥 일상적인 순찰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덴마크 해군이 가끔 그린란드 해역을 순찰하는 건 평소에도 있던 일이니까요. 별로 특별할 것 없는 광경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바로 다음에 날아온 정보 보고서를 읽고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덴마크 국방부가 그린란드 주둔 병력을 긴급 증강하는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북부 툴레 기지 반경 50km 이내 지역에 시리우스 순찰대를 배치했으며 남부 누크와 서부 칸게르루 수아크 지역에도 추가 부대를 파견했습니다. 또한 F-16 전투기 2대를 배치하여 12시간 교대로 그린란드 상공 초계 비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실전 배치였어요.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방어하기 위해 군대를 대규모로 증강한 겁니다. 제 동료인 캐럴이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덴마크가 누구를 막으려고 저러는 거죠? 혹시 러시아 잠수함이라도 출몰한 건가요? 아니면 중국 조사선이 영해를 침범했나요? 아니야. 러시아 잠수함은 주로 동쪽 해역에서 활동하거든. 근데 저 군함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잘 봐. 서쪽이야 우리 있는 쪽이라고. 캐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의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한 거죠. 덴마크가 미국을 막기 위해 군대를 배치했다는 걸. 오후에 국방부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저희 국무부 북극팀도 참석했죠. 펜타곤 작전국장이 대형 스크린에 그린란드 전체 지도를 띄웠습니다. 현재 덴마크군의 배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부 누크 항구에는 압살론급 호위함 앱세노가 정박해 있고요. 서부 칸게르루 수아크 지역에는 헬리콥터 부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북부 툴레 기지 주변은 특히 심각합니다. 덴마크 육군 정예부대인 시리우스 순찰대가 반경 50km를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참모 한 명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리우스 순찰대요? 그게 뭡니까? 덴마크군 최정예 특수부대입니다.
영하 40도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극지 전문가들이죠. 보통 때는 밀렵군을 단속하거나 조난자를 구조하는 일을 하는데 지금은 완전 무장 상태로 툴레 기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체 뭘 걱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뭘 하겠다고요? 국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의 북쪽 끝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툴레 공군 기지입니다. 지금은 피투픽 우주기지로 명칭이 변경됐죠. 이곳에는 현재 미 공군 6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과 우주 감시 시설을 운영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 기지입니다. 그래서요? 그게 덴마크랑 무슨 상관인데요? 덴마크는 우리가 이 기지를 발판 삼아 병력을 대폭 증강할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쩌면 툴레를 거점으로 삼아 그린란드 전체를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70년 동맹국의 땅을 군사적으로 점령한다고요? 그건 전쟁 행위입니다. 나토 회원국끼리 전쟁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국장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톰슨 과장님, 1953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툴레 원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사건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당시 툴레 지역에 살던 이누이트 원주민 130명을 단 4일 만에 내쫓았습니다. 공군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였죠. 덴마크 정부에 강력한 압력을 넣어서 승인을 받아냈고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황량한 벌판에서 원주민 가족들이 썰매에 짐을 싣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죠. 이 사람들은 조상대대로 그곳에서 살아왔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 4일의 시간만 주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짐을 쌀 시간도 제대로 없었죠. 그렇게 이들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땅으로 쫓겨났고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안타까운 정도가 아닙니다. 2003년에 덴마크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이 강제 이주가 불법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한 인권 유린이었다고 명시했어요. 그런데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지금 우리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70년 전에 한번 그런 짓을 했으니까 지금도 또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덴마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요. 그러니까 덴마크 입장에서는 미국이 과거에도 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원주민을 쫓아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악관 내부에서 실제로 그런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가요? 정말로 군사작전을요? 공식적으로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비공식 태스크포스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여러 가지 옵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덴마크가 끝까지 거부하고 경제 제재도 먹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플랜 A가 실패하면 플랜 B가 있고 그것도 안 되면 플랜 C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플랜 C가 뭡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안 등급이 너무 높아서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만약 플랜 C가 실행되는 날이 온다면 나토는 그날로 끝입니다. 77년간 유지돼 온 대서양 동맹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 평화가 얼마나 갈까요? 만약 미국과 덴마크가 정말로 충돌한다면, 나토가 무너진다면 세계 질서 전체가 흔들릴 텐데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켰습니다. 덴마크 총리가 코펜하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 방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린란드는 매매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협상할 수 없는 우리의 주권이자 그린란드 주민 5만 6천 명의 자결권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미국이 경제적 압박을 넘어서 군사적 행동까지 취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리가 잠시 침묵하더니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토 헌장 5조를 발동할 것입니다.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토 5조요? 집단 방위 조항을요? 나토 헌장 5조는 명확합니다.
한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은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미국이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를 침공한다면 그것은 나토 전체를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덴마크가 나토 5조를 미국한테 쓰겠다고요?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니 법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나토 헌장 어디에도 회원국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는 전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동맹국끼리 전쟁을 한다는 상황 자체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럼 만약 정말로 5조가 발동되면 어떻게 될까요? 독일은 어느 편을 들어야 할까요? 프랑스는요? 영국은요? 미국 편을 들면 덴마크를 배신하는 겁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한테 짓밟히는 걸 그냥 보고만 있는 거죠. 그럼 나토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반대로 덴마크 편을 들면 미국과 적대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나토의 맹주이자 해구산을 제공하는 나라와 싸워야 한다는 건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나토 창설 이래 77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기된 적 없는 질문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이메일함에 긴급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보낸 거였어요. 긴급회의 소집. 의제 그린란드 사태 및 회원국 간 분쟁 조정. 모든 회원국 대표 참석 필수. 저는 비행기에 올라 브뤼셀로 향했습니다. 옆자리에는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님이 앉으셨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관보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톰슨, 이번 회의에서 자니가 우리 입장을 설명해야 하네. 무슨 입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동맹국 땅을 사겠다는 입장을요? 그게 설명이 가능한 겁니까? 자네도 잘 알겠지만 그린란드는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하네. 중국이 북극으로 빠르게 진출하고 있고 러시아는 북극해의 군사기지를 계속 늘리고 있어. 우리가 그린란드를 확보하지 못하면 북극 전체의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거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70년 동맹을 희생시킨다면요? 그게 과연 현명한 선택입니까? 때로는 국가 이익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법이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큰 원탁에 30개 회원국 대표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덴마크 대표단은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고 우리 미국 대표단은 정반대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마치 법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역사상 가장 어렵고 전례 없는 문제를 논의하게 됐습니다. 회원국 간의 심각한 외교 갈등이자 잠재적 영토 분쟁입니다. 독일 대표가 먼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사무총장님, 정확한 표현을 해야겠습니다. 이건 양측 간의 분쟁이 아닙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이자 압박입니다. 미국은 동맹국인 덴마크의 영토를 매입하겠다며 경제 제재까지 불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동맹국이 할 행동입니까? 미국 수석 대표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독일 대표님의 발언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당한 경제적 협상을 제안한 것뿐입니다.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이는 충분히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덴마크 대표가 벌떡 일어나더니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합리적인 제안이라고요? 우리 국민 5만 6천 명이 사는 땅을 전략적 가치로 환산한다는 겁니까? 사람이 사는 땅을 부동산 거래 물건처럼 취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요? 그린란드 주민들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미국 측에 분명히 묻겠습니다. 만약 덴마크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정말로 경제 제재를 실행하실 겁니까? 유럽연합 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사실입니까?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30개국 대표 모두가 우리 미국 대표단을 쳐다봤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저는 현 단계에서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확답을 할 수 없다는 게 바로 답변이군요. 영국 대표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미국도 덴마크도 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나라를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실제 무력 충돌로까지 번진다면. 무력 충돌이라니요? 폴란드 대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설마 미국이 정말로 덴마크를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나토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공격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그 순간 제가 나서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뭡니까? 톰슨 과장. 덴마크 대표가 날카롭게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단지 우리 땅을 빼앗으려는 겁니까? 돈을 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조 원을 던져주면 우리가 주권을 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분 말이 맞았으니까요. 우리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접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었죠. 회의는 8시간 동안 계속됐지만 아무런 결론도 나지 않았습니다. 각국은 자기 입장만 반복해서 주장했을 뿐이고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한 사람이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독일 대표단 소속 분석관이었어요. 톰슨 과장님,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정말로 그린란드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동맹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최종적으로 그린란드를 얻는다 해도 그 과정에서 유럽 전체를 잃게 될 겁니다. 77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그게 과연 미국에게 이득이 되는 일일까요? 나무 한 그루를 얻으려다가 숲 전체를 태우는 격 아닙니까? 그분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30년 공직 생활에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갈등이 어디로 향할지, 끝은 어떻게 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제 책상 위에는 여러 통의 긴급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국 관련 보고서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이요? 북극하고 한국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보고서가 올라온 걸까요? 저는 호기심에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그린란드 자치정부와 히토류 공동개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 중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벌써 움직이고 있었다니요. 보고서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한화오션은 그린란드 자원 운송을 위한 쇠빙 선박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며 현대건설은 누크 항구 확장 공사 입찰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북극 진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 기업의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전략적 움직임이었어요. 제가 이 보고서를 읽고 있을 때 동료 제니퍼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과장님, 큰일 났어요. 덴마크 외교부가 방금 성명을 발표했는데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환영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대요. 미국이 압박하는 동안 다른 파트너를 찾겠다는 거죠. 저는 곧바로 덴마크 외교부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정말로 성명서가 올라와 있었어요. 덴마크 왕국과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경제 파트너로 환영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환경을 존중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책임감 있는 투자자로 평가됩니다. 우리는 강압이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을 선택할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특히 강렬했습니다. 강압이 아닌 상호 존중. 이건 명백히 우리 미국을 겨냥한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담당 부서에 연락했습니다. 동아시아 담당 과장인 스티브가 전화를 받았어요. 스티브, 한국이 그린란드하고 무슨 거래를 하는 거야? 우리한테 미리 알리지도 않고. 톰슨, 한국은 동맹국이지만 모든 걸 우리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네. 게다가 이건 순수한 민간 기업 간 거래야. 정부가 직접 나선 게 아니라고.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잖아. 우리가 덴마크하고 싸우는 동안 한국이 들어가서 과실을 따가는 거야. 그건 우리가 먼저 실수한 거지. 한국은 그냥 기회를 본 거야. 스티브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덴마크를 압박하고 위협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협력의 손을 내민 겁니다.
그리고 덴마크는 당연히 한국을 선택했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한국과 그린란드 정부 간 경제협력 포럼이 열렸다는 겁니다. 보고서에는 현장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그린란드 총리와 한국 산업부 장관이 악수하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삼성, SK, 한화 로고가 새겨진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그린란드 총리가 연설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우리를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환경 보호와 지역 주민 고용을 최우선으로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협력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돈을 던지며 땅을 사겠다고 했고 한국은 파트너가 되자고 제안한 겁니다.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 제안인지는 너무나 분명했죠.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 그리고 무역대표부가 모두 참석했어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린란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덴마크는 이를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무역대표부 차관이 발언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제시한 조건을 보면 초기 투자만 5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7천억 원이죠. 광산 개발권은 50대 50으로 공유하고 수익의 30%를 그린란드 자치정부에 환원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지인 고용 비율을 최소 60%로 보장한다고 해요. 우리가 제시한 조건하고 비교하면 어때? 우리는 땅 자체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일시불로 1조 원을 주고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오는 거였죠. 하지만 한국은 소유권은 그린란드가 유지하되 개발 이익을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덴마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 방식이 훨씬 매력적이죠. 국방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문제는 경제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그린란드에 발판을 마련하면 중국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할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북극 전체가 다국적 경쟁 무대가 됩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잃는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접근 방식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요? 소유권을 주장하는 대신 협력 관계를 만드는 거요. 그게 훨씬 현실적인 접근 아닐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톰슨 과장, 자네 말도 일리가 있네. 하지만 대통령님의 입장은 확고하네. 그린란드는 우리 안보에 필수적이고 따라서 완전한 통제권이 필요하다는 거야. 협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백악관 판단이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현재 상황은 우리가 바꿔야 하네. 한국의 움직임을 차단하고 덴마크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해. 어떻게요? 관세 폭탄을 예정보다 앞당겨 실행합니다. 다음 주부터 유럽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한 달 후에는 25%로 올립니다. 덴마크와 거래하는 모든 나라에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유럽 경제 전체를 흔드는 결정이에요. 그렇게 하면 동맹국들이 완전히 등을 돌릴 텐데요. 그들이 어디로 가겠나? 중국으로 가나? 러시아로 가나? 결국 우리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네.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회의가 끝나고 며칠 후 예상대로 미국 정부가 유럽 관세 인상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즉시 반응했죠. 유럽 증시가 폭락하고 유로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비상경영에 들어갔고 프랑스 명품 업체들은 미국 시장 철수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미국 대신 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로요. 독일의 한 자동차 회사 CEO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아시아에 더 집중할 겁니다. 한국 시장만 해도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압박이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멀어지는 대신 유럽과 아시아가 가까워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이 유럽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대통령이 브뤼셀을 방문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주제는 경제협력과 공급망 다변화였습니다. 회담 후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 특정 국가. 이게 중국을 말하는 건지 미국을 말하는 건지 애매했지만 맥락상 둘 다를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덴마크를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손을 잡고 미국을 우회하는 새로운 경제 블록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일주일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조선 3사가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와 북극 해운 컨소시엄을 결성했다는 겁니다. 한화오션 CEO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쇄빙선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이 기술이 핵심이 될 겁니다. 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북극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과 HD한국조선해양도 비슷한 발표를 했어요. 그린란드 자원을 운송할 특수 선박, 북극 해양 플랜트, 극지 연구선 등을 공동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제 동료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 프로젝트들의 총 규모가 약 30조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리고 이 돈이 미국이 아니라 유럽과 한국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그린란드 하나를 차지하려다가 북극 전체를 잃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뉴스를 켰습니다. 한국 방송국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고 있었어요. 제목이 북극으로 가는 길,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린란드의 광활한 빙하가 나왔고 그 앞에서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북극을 정복하려는 게 아닙니다. 북극과 함께 성장하려는 겁니다. 그린란드 사람들과 이익을 나누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개발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우리가 얼마나 잘못 접근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린란드를 소유하려 했고 한국은 파트너가 되려 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던졌고 한국은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니 또 다른 보고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그린란드에 5억 달러 규모의 개발 기금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돈은 그린란드의 항구시설, 공항, 통신 인프라 구축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조건 없는 증여 방식이며 한국은 그 대가로 장기적인 경제 협력 관계만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땅을 사겠다고 1조 원을 제시했고 한국은 인프라를 지어주겠다며 7천억 원을 그냥 준 겁니다.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이 싸움이 이미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졌는지도 몰랐습니다. 한국의 움직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서울에서 북극 경제포럼이 열렸습니다. 그린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 북극권 국가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주최는 한국 정부였습니다. 미국도 초청받았지만 백악관은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그린란드 문제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포럼에서 한국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생중계로 그 연설을 지켜봤어요. 21세기는 북극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북극은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북극에 사는 사람들, 북극과 연결된 모든 나라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 한국은 강압이 아닌 협력으로, 독점이 아닌 공유로 북극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건 명백히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린란드 총리도 연단에 올라 답사를 했습니다. 그린란드는 오랫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휘둘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사려고 했고 누군가는 우리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를 존중합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그린란드는 진정한 자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리가 북극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포럼이 끝난 후 여러 가지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한국과 북극권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과학연구협력, 환경보호 공동기금 등이었죠. 특히 눈에 띈 건 반도체 협력 협정이었습니다. 그린란드에서 채굴한 히토류를 한국이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그 대가로 한국은 그린란드의 최첨단 기술을 이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린란드에 소규모 반도체 조립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물론 최첨단 공정은 아니지만 그린란드 입장에서는 첨단 산업에 진출하는 첫걸음이었죠. 미국 국무부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일방적으로 그린란드와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이는 북극 지역의 안보 균형을 해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주권 국가로서 다른 나라와 자유롭게 경제 협력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제3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 발언은 외교적으로 상당히 강경한 톤이었습니다. 평소 한국이 미국에 대해 쓰는 표현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즉시 한국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티브, 한국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톰슨, 한국 입장에서 생각해봐. 그들은 반도체 산업을 위해 히토류가 절실하게 필요해.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80% 가까이 수입했는데 미중 갈등 때문에 공급이 불안정해졌잖아. 그런 상황에서 그린란드는 천운이야. 하지만 우리랑 상의는 해야 하는 거 아냐? 동맹국인데. 상의하면 우리가 허락해 줄 것 같아? 지금 우리가 그린란드를 독점하려는 판인데.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알리는 순간 기회를 잃는 거지. 스티브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기적으로 행동했으니 한국도 자기 이익을 챙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나토 회원국 중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북극 포럼에 정식으로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가 포함됐어요.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도의 경제 블록에 합류한 겁니다. 이건 나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프랑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모든 정책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유럽은 자체적인 경제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은 공정한 파트너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총리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어요. 미국이 관세로 우리를 압박하는 동안 한국은 협력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압박보다 협력을 선택합니다. 저는 이 뉴스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덴마크 하나를 굴복시키려다가 유럽 전체를 잃고 있었던 겁니다. 백악관에서 다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님도 직접 참석하셨어요. 대통령님은 화가 나 계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우리가 동맹국들한테 배신당하고 있잖소. 한국은 우리 우산 아래 있으면서 뒤통수를 치고 유럽은 우리를 버리고 한국한테 붙고 있소. 국무장관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공격적으로 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동맹국의 영토를 사겠다고 한 것도 경제 제재를 선언한 것도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소. 동맹국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발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략을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린란드를 소유하려는 대신 한국처럼 협력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동맹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톰슨 과장, 자네는 국가 안보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소. 협력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완전한 통제가 필요하단 말이요. 하지만 완전한 통제를 얻으려다가 모든 걸 잃고 있습니다. 동맹도 신뢰도 심지어 경제적 이익까지도요. 대통령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좋소, 그럼 대안을 제시해 보시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단 말이오? 저는 준비해온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3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덴마크에 공식 사과하고 관세를 철회합니다. 둘째, 그린란드 매입 계획을 포기하고 대신 장기 협력 협정을 제안합니다. 셋째,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대신 파트너로 끌어들입니다. 한국, 유럽, 미국이 함께 북극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진 걸 인정하는 거 아니오?
아닙니다. 현명한 후퇴입니다. 지금 고집 부리다가는 정말로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한참 동안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알았소. 국무부는 덴마크와 비공식 접촉을 시작하시오. 그리고 한국 정부와도 대화 채널을 여시오. 하지만 이건 절대 언론에 알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약해 보이면 안 되니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미 너무 많이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덴마크는 우리를 믿지 않았고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었으며 유럽은 미국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놀라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린란드 의회가 투표를 했는데 압도적인 표차로 한국과의 협력 협정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찬성 85%, 반대 15%였어요. 그린란드 의원 한 명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덴마크는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합니다.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덴마크 총리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덴마크 왕국은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제안을 영구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린란드는 팔 물건이 아니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평등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말은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끝났구나. 우리는 졌구나. 30년 공직 생활에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만했고 너무 성급했으며 너무 독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는 동맹을 잃었고 신뢰를 잃었으며 북극에서의 주도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특별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톰슨, 자니가 서울에 가야겠네. 서울이요? 왜 갑자기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 건지 파악해야 하네. 그들의 전략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비공식 방문이니 조용히 다녀오게. 저는 이틀 후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낸 걸까? 우리가 몇 달 동안 실패한 일을 한국은 몇 주 만에 성공시켰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서울의 봄 공기가 상쾌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는데 감탄이 나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번째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였어요. 저를 맞아준 건 김 과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영어를 유창하게 하셨어요. 톰슨 과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김 과장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한국은 어떻게 그린란드 프로젝트를 이렇게 빠르게 성사시킨 겁니까? 비결이랄 게 있나요? 그냥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한 겁니다. 상대방 입장이요? 네, 그린란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먼저 물어봤어요. 우리가 원하는 걸 먼저 말하지 않고요. 김 과장이 파일 하나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와 나눈 초기 협의록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첫 미팅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히토류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죠. 그린란드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게 뭐냐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세 가지를 말하더군요. 첫째, 일자리, 젊은이들이 일할 곳이 없어서 다들 덴마크로 떠난다고요. 둘째, 인프라 항구도 낙후되고 공항도 작고 통신망도 불안정하다고요. 셋째, 기술. 단순히 자원만 팔아서는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으니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린란드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 가지를 먼저 해결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광산 개발에서 나오는 일자리의 60%를 현지인에게 주고 5억 달러를 들여서 인프라를 지어주고 기술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을 가르치겠다고요. 그리고 그 대가로 히토류 채굴권을 얻은 거군요. 아니요. 히토류는 공동 소유입니다. 우리가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린란드 정부가 50%, 우리가 50%. 수익도 반반으로 나눕니다. 게다가 수익의 30%는 그린란드 지역 발전 기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기로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건 사업이라기보다는 거의 원조에 가까웠어요. 그럼 한국 기업들은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한 겁니까? 톰슨 과장님, 우리는 단기 이익을 보는 게 아닙니다. 30년, 50년을 내다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그린란드와 신뢰관계를 쌓으면 앞으로 더 큰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식민 지배를 당한 나라입니다. 일본한테 35년 동안 지배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얼마나 치욕적인지. 우리는 그린란드한테 그런 짓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단순히 영리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역사의 교훈에서 나온 철학이었던 겁니다. 오후에는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반도체 사업부 임원을 만났는데 그분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린란드에 투자하는 건 단순히 히토류 때문이 아닙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게 목표죠. 지금 우리는 히토류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중국이 수출을 막으면 우리 공장이 멈춰요. 그래서 그린란드를 대안으로 본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이득을 보면 안 됩니다. 그린란드도 함께 발전해야 이 관계가 오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소규모 반도체 조립 공장을 짓기로 했어요. 최첨단 공정은 아니지만 그린란드 입장에서는 첨단 산업의 시작이죠. 그린란드 사람들이 반도체를 만든다는 게 가능합니까? 20년 전에 세계가 한국을 보던 시선이 그랬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불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해냈잖아요. 그린란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면요. 저는 그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은 자기들이 걸어온 길을 그린란드에게도 열어주려는 거였어요. 저녁에는 한화오션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쇠빙선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부장님이었어요. 우리 쇠빙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러시아 야말 LNG 프로젝트에서 15척을 건조했죠. 영하 50도에서도 작동하는 선박입니다. 그 기술을 그린란드 프로젝트에 쓰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린란드에서 채굴한 광물을 운송하려면 쇠빙선이 필수예요. 그리고 앞으로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향후 20년간 100조 원 이상입니다. 북극 항로를 다니는 모든 배가 쇠빙 기능이 필요하니까요. 지금 이 시장을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의 큰 그림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그린란드 하나만 본 게 아니었어요. 북극 전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린란드는 시작점일 뿐이고 진짜 목표는 북극 경제권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국회 근처에 있는 한 싱크탱크를 방문했습니다. 북극 정책 전문가인 박사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톰슨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접근 방식은 20세기 방식이었습니다. 20세기 방식이요? 내 힘으로 밀어붙이고 돈으로 사고 위협으로 굴복시키는 방식. 그건 냉전 시대에는 통했을지 몰라도 21세기에는 안 통합니다. 지금은 소프트 파워의 시대거든요.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미국처럼 군사력으로 위협할 수도 없고 중국처럼 거대한 시장으로 유혹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신뢰와 협력이죠. 하지만 그게 정말 효과적입니까? 결국 힘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단기적으로는 힘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가 이깁니다. 그린란드를 보세요. 미국은 1조 원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어요. 한국은 7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환영받았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접근 방식입니다. 여기 보세요. 북극권 국가들은 대부분 인구가 적고 경제 규모가 작습니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캐나다 북부. 이들은 강대국의 압박을 두려워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큰 나라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먹혀버릴까봐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한국은 위협적이지 않아요. 우리도 한때 약소국이었고
강대국한테 시달린 경험이 있으니까. 그들은 한국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로 평판이 좋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단순히 영리함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지혜였던 겁니다. 박사님, 그럼 앞으로 한국의 계획은 뭡니까? 그린란드 이후에는요? 이미 다음 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노르웨이와 심해 광물 공동 개발 협정을 논의하고 있고요. 아이슬란드와는 지열 에너지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북부 지역과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에요. 그럼 한국이 북극 전체를 네, 우리는 북극 경제권의 허브가 되려고 합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북극 항로의 중심에 한국이 서는 거죠. 그린란드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린란드 하나를 차지하려고 아등바등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북극 전체를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북극 전략 분석과 미국의 대응 방안이었어요. 한국의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방 관점에서 접근했다. 둘째, 장기적 신뢰관계를 우선시했다. 셋째, 공동 이익을 강조했다. 넷째,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우위를 확보했다. 다섯째,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반면 미국의 실패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방적 요구를 했다. 둘째, 단기적 소유권을 추구했다. 셋째,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가했다. 넷째, 동맹국의 주권을 무시했다. 다섯째, 즉흥적이고 공격적인 접근을 했다. 결론, 미국이 북극에서 주도권을 회복하려면 전략 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접근 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피와 땀으로 이룬 결과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교만해졌구나. 우리가 세계 최강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했구나. 하지만 세상은 변했어요. 이제는 힘만으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바로 다음 날 백악관에서 보고 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지 말고 나눠라. 소유하지 말고 협력하라. 위협하지 말고 신뢰를 쌓아라.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건가?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처럼 밀어붙이면 우리는 북극에서 완전히 고립될 겁니다. 대통령님이 팔짱을 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약해 보이는 거 아니요? 아닙니다. 그건 현명해 보이는 겁니다. 강한 자가 양보할 때 더 큰 존경을 받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백악관이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미국 정부는 그린란드 매입 계획을 공식적으로 철회합니다. 대신 덴마크 및 그린란드 자치정부와 장기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에 부과한 관세를 전면 철회하고 북극 경제 협력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 뉴스가 나가자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미국이 물러선다고요? 백악관이 정책을 180도 바꾼다고요? 언론은 이걸 미국의 패배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어요. 이건 패배가 아니라 현명한 후퇴였습니다. 백악관 성명은 계속됐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북극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합니다. 양국은 북극 자원 개발, 환경 보호, 과학 연구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이 문장이 핵심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한 겁니다. 경쟁자나 방해꾼이 아니라 협력자로요. 다음 날 저는 한국 대사관에서 온 초청을 받았습니다. 대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악수를 청하며 말씀하셨어요. 톰슨 과장님, 서울 방문 후 작성하신 보고서 잘 봤습니다. 그 보고서가 백악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어요. 그게 한국 측에도 전달됐군요. 네, 우리는 미국을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함께 가고 싶었어요. 이제 그게 가능해진 것 같아서 기쁩니다. 대사님이 차를 따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미국이 화를 낼까 봐요. 하지만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요. 한국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접근한 겁니다.
과거는 과거고 이제 미래를 봐야죠. 함께 북극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모였고 민간 기업들도 참석했어요. 회의 첫날, 미국 국무장관님이 개회사를 하셨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독단적으로 행동한 점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동맹국들과 진정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극 개발의 모범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서 배우겠습니다. 한국산업부 장관님도 답사를 하셨어요.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의 북극 진출도 미국과의 협력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 여러 가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한미 공동으로 북극 인프라 기금을 조성합니다. 미국이 30억 달러, 한국이 10억 달러를 출자하기로 했어요. 둘째, 북극 항로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한국의 쇠빙선 기술과 미국의 위성 항법 시스템을 결합하는 거죠. 셋째, 희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합니다. 그린란드산 희토류를 한국이 1차 가공하고 미국이 2차 가공해서 양국이 나눠 쓰기로 했습니다. 넷째, 환경 보호 기준을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북극 개발이 환경 파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격한 규제를 만드는 겁니다. 이 합의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의 시작이었어요. 회의 이틀째, 놀라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덴마크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일주일 후 덴마크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회의에 배석했어요. 대통령님과 덴마크 총리가 마주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대통령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총리님, 그동안 무례하게 대한 점 사과드립니다. 우리가 덴마크의 주권을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덴마크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그린란드는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요. 이해합니다. 우리도 더 이상 매입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협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떤 협력 말입니까? 툴레 기지를 공동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은 미군만 사용하지만 앞으로는 덴마크군과 나토군도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지 유지 비용도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하겠습니다. 덴마크 총리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건 검토해 볼 만한 제안이네요. 또한 그린란드 인프라 개발에 미국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항구를 짓는다면 우리는 공항을 확장하겠습니다. 그린란드가 진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한국처럼 조건 없이 말입니까? 네, 조건 없는 지원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우리를 파트너로 봐주십시오. 지배자가 아니라요. 덴마크 총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습니다. 새로 시작합시다. 두 사람이 악수를 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사진 기자들이 셔터를 눌러댔어요. 이 사진은 다음 날 전 세계 신문 1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날 저녁 백악관에서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미국, 덴마크, 한국, 그리고 여러 유럽 국가 대표들이 모였어요. 저는 샴페인 잔을 들고 회장을 둘러봤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들은 서로 으르렁거렸는데 지금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톰슨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한국이 먼저 올바른 길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배웠을 뿐입니다. 겸손하시네요.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계속 북극 정책을 담당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일이 더 재미있어질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자주 만나겠네요. 한미 북극 협력이 본격화될 테니까요. 브뤼셀에서 북극 경제 협력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한국, 유럽연합, 캐나다, 러시아까지 모두 참석했어요. 러시아도요? 네, 놀랍게도 러시아도 참여했습니다. 한국이 중재 역할을 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인 거죠. 회의에서 역사적인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북극 경제 협력 협정. 주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첫째, 북극은 어느 한 나라의 소유가 아니다. 모든 관련국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둘째, 북극 개발은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생태계를 보존한다. 셋째, 북극 원주민의 권리를 존중한다. 개발 계획에 원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한다. 넷째,
북극 항로는 모든 나라에 개방한다. 단, 안전과 환경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섯째, 북극 자원은 공정하게 분배한다. 채굴국뿐만 아니라 가공국, 소비국도 이익을 나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북극은 경쟁의 장이 아니라 협력의 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함께 번영하는 북극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 대표단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만났던 김 과장도 와 있었어요. 김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한국이 해냈네요.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일은 지금부터예요. 경제 협력만이 아니라 문화 교류도 하는 거죠. 그린란드 총리가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 덕분입니다. 그들이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번 프로젝트 성공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1번, 진심이 담긴 상생. 2번, 앞을 내다본 전략. 여러분의 생각을 번호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